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지난 얘기를 아이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학교에서 진도를 하나도 안 나갔다고. 그죠? 수행평가 하느라고 다음 주 한 타임 더까지 수행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다들 수행평가 좀 잘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글쓰기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오케이. 아무튼 실제로 수행평가도 여러분들 이제 전체 성적이 한 40% 정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수행평가 중간 한번, 기말 한번 봐가지고 20%씩 해서 40%가 들어가긴 하고, 그리고 기말고사 성적, 중간고사 성적 해서 30% 해서 총 100%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학기 성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수행평가도 반드시 이제 중시적으로 염두를 해두고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나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얼마 전에 봤었던 5월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그렇죠, 이제 독서 지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렇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복합 지문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그 독서 지문에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성적을 가르는 그런 요소들이 생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죠? 사실 뭐 작문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물론 작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료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덜 익숙한 그런 분야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독서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독서 같은 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문은 바로 주제복합 지문이에요. 주제복합 지문, 바로 가 지문과 나 지문으로 구성된 거 요즘 많이 보죠. 매번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꼭 한 지문씩 나오고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주제복합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지문 한 개짜리 지문을 분석을 할 때는 그냥 그 지문만 분석을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제복합 지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 지문 분석, 나 지문 분석, 거기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하죠. 바로 가와 나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래도 주제복합 지문은 아직 과학 지문의 영역까지 넘어가진 않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이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사회 정도 관련된 지문 정도는 주제복합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는 인문지문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런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 대조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철학자 러셀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러셀은 세계를 객관적 실제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일단 핵심 인물인 러셀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표시는 해둬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러셀에 따르면은 명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명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렇지?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문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러셀은 명제가 그 사실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자, 이때 명제가 세계와 대응이 되면 그 명제는 참이 되는 것이고, 자, 반면에 명제가 세계와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러셀의 주장에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러셀은 과학이나 윤리 등 서로 다른 영역도 명제로 표현된 것과 세계화의 대응력으로 참과 거짓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평가 방식을 지닌다고 보았다는 거죠. 즉,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의 논리가
과학뿐만 아니라 윤리 등 서로 다른 영역들도 모두가 공통의 평가 방식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서 독서가 어려운 점은 단순히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러셀은 지금 바로 뭐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명제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명제는 모두가 참 또는 거짓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내용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사회나 국가를 초월한, 그쵸? 일종의 공통의 진리가 존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러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모든 걸 참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그 기준은 바로 뭐다? 온 어떤 분야에서도 다 통용이 된다는 것은 국가, 인종, 민족 이런 것들을 초월한 어떤 그 진리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러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그러면 간단하게 러셀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세계는 이꼴 객관적 실제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이때 러셀에게 있어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문장 형식으로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명제가 바로 뭐다? 바로 명제가 세계와 대응을 하게 되면 이 명제는 참. 그렇죠? 이때 명제가 세계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과학이나 윤리 등 그렇죠? 서로 다른 영역도 그렇죠? 자, 서로 다른 영역도 공통의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생각은 이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공통된 진리 혹은 기준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러셀은 명제를 분석해 세계와의 대응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아까 얘기했었던 바로 뭐다? 참 거짓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명제를 분석해 세계와의 대응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때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로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어쨌든
여러분들 독서에서 선지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되는 단어와 그 단어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선지는 무조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핵심적인 단어들은 무조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무조건 읽으시는 게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왜? 선지에서 예를 들어서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선지다 하면은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의 키워드 단어를 찾은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만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선지의 참 거짓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란 세계와의 대응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명제가 참임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바로 뭐다? 이 명제가 참임을 아는 것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다 라는 거고, 그것이 참임을 아는 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명제가 세계와 대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명제에 있는 여러 사실들의 관계를 세 개의 사실관계와 일치하게 판단한 경우 그 판단은 참이다. 러셀은 세계에 대한 알민 지식을 진리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었는데, 그렇죠? 자, 러셀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두 개로 나누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때 진리에 대한 지식은 바로 뭐다?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바탕에 있는 사물에 대한 지식은, 그쵸? 자, 무엇이다? 그러면 지식의 종류 두 번째가 바로 사물에 대한 지식이 된다는 거죠. 자, 사물에 대한 지식은 세계에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죠? 이 학원에서 선생님과 처음 만나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 대면을 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고, 선생님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대면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일종의 이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물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러셀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다시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과 기술에 의한 지식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은 기억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우리의 감각에 주어지는 감각 자료에 대한 지식이 대표적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직접 만져보고 아는 거, 직접 경험해보고 아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직접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장미와 같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은 물론 붉음 같은 속성이나 다양성 같은 관념 등도 직접적 인식의 대상이 된다. 자, 러셀은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을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한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지식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직접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지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러셀은 명제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장 확실한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왜?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경험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 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러셀에게 있어서 지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바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세계와의 대응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서 이를 통해 명제가
참임을 아는 것이 그렇죠. 진리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바로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사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이 사물에 대한 지식은 바로 뭐다? 바로 세계에 그 대상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사물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었죠. 자, 이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적 인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상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감각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접적 인식은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죠? 바로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분필을 쓰니까 아주 그냥 분필 가루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기술에 의한 지식은, 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기술에 의한 지식이죠. 참고로 여기서 기술은, 그렇죠, 여러분들 테크니컬을 얘기할 때 그 기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기술은 일종의 바로 뭐다? 우리가 서술하다, 그런 의미로서의 기술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기술에 의한 지식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에 의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일컫는다라는 거죠. 자, 이때 기술은 어떤 존재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다? 그 대상에 대해 서술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기술에 의한 지식은 그 기술에 부합하는 대상의 존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한 곳에서부터 추론해 아는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인식에 기반하며 우리의 지식이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지식은 바로 뭐다? 그 대상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식한 곳에서부터 추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그거의 의미를 점점 추론하고 확장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에 의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에 의한 지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뭐다? 개인의 경험적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전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180 몇 개인가 200 몇 개인가 어쨌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여행하기는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북한을 못 가죠. 그렇죠? 우리는. 그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경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기술에 의한 지식이라는 거죠. 자, 또한 기술에 의한 지식은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과 달리 바로 뭐다?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설명해주기 좋은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다 많이 봤었던 작품일 거예요. 바로 이옥설이라고 하는 작품. 기억나죠? 그죠? 집에서
뭐지? 고3들이 이욕설을 모른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이욕설이라고 하는 그 고전 수필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글쓴이는 한 가지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의 집 행랑채에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새버리게 돼요. 알겠죠? 그런데 원래 방 2칸은 이미 예전에 샜는데 귀찮아서 그냥 냅뒀던 그런 상황이었고, 마침 또 다른 새로운 방 1칸마저 비가 새는 바람에 글쓴이는 서둘러 결국 그 행랑채를 고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가 샌 지 오래된 방들의 제목들은 다 썩어가지고 못 쓰게 돼서 제목을 새로 다 사서 갈아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반면에 한 번밖에 새지 않았던 방에서는 제목은 그대로 쓸 수 있어서 수분만 말린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을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배울 때는 여기까지가 바로 예화,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글쓴이의 주장, 이렇게 문학에서는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러셀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뭐다? 글쓴이가 행랑채에 비가 새가지고 그걸 수리한 것이 바로 뭐다?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가는 그 다음에 그 집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유추의 방식으로서 인간과 정치에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알겠죠? 사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고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로 고치지 않고 그 잘못을 냅두면은 그 사람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두면 나라는 다 썩어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직접적 인식을 통해서 기반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점차 심화 확장을 해서 사람의 경우와 나라의 정치에 관한 경우에까지 내용을 추론해서 확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때 사람에 대한 내용, 국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기술에 의한 지식으로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이 문단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니은이죠. 바로 기술에 의한 지식을 보게 되면, 그렇죠? 자, 이거는 대상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기술에 의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기술에 의한 지식이라는 거죠. 자, 이때 이 기술에 의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직접적 인식에 기반을 한다. 즉 직접적 경험한 것이 토대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걸 더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뭐다? 대상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 러셀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기술에 의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러셀의 입장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 사회에 뭐 어떤 그 문제가 있다는 거를 뭡니까? 알지 못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책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다 접하고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는 것들이 전부 기술에 의한 지식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가지고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가끔 가다가 이제 과학 실험 한두 번 하는 정도 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아 그런 것다 하고 아는 정도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술에 의한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러셀은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의 경우에도 명제의 분석을 통해 명제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의 경우에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령 현재 프랑스의 왕은 남성이다라는 명제를 보면 프랑스는 현재 군주제가 아니므로 현재 프랑스의 왕이라는 기술은 지시하는 대상이 없다. 이럴 경우 바로 뭐다? 지시하는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되면 명제 자체가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전제, 현재 프랑스의 우리가 보통 그 명제라고 하는 것은 P는 Q이다. 이렇게 보는 게 명제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의 경우는 바로 뭐다? 기본인 P 자체가 이미 지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 프랑스의 왕은 남성이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러셀이 생각하는, 그렇죠? 세계에 대한 지식, 명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있는, 그렇죠? 지문 두 번째 포스트 모던의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쵸? 왜요? 힘들어? 그죠? 힘들죠? 그치?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자꾸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고, 그죠?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한테 다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줄 건데, 포스트 모던을 알려면은 사실 모더니즘을 먼저 알아야 되긴 합니다. 알겠죠? 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 그쵸? 자, 서양에서는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그런 정신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모더니즘을 이해하면 왜 20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그 찬란하게 빛나던 문화가 갑자기 폭망해가지고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고 왜 이런 게 일어났는지가 사실상 이 모더니즘을 통해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자,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대상을 양분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대상을 왼쪽 항의 것과 오른쪽의 항의 것으로 나누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떤 식으로 나누냐? 바로 자아가 있으면 타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나가 있으면 타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성이 있으면 감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오케이? 그지? 자, 그 다음 이성이 역시 마찬가지 있으면은 육체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인간이 존재를 하면은 자연이 존재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왼쪽 항이 오른쪽 항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모더니즘의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나눈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왼쪽 항은 오른쪽 항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18세기 후반, 19세기 서양 사회가 굉장히 열을 올렸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이었죠. 그렇죠? 왜? 우리 이외의 타인들은 뭐다? 지배의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산업혁명의 문제점으로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환경오염이 극심해져요.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합니다. 알겠죠? 왜? 자연도 우리가 지배하는 대상이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도시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노동 환경이 자꾸 열악해졌죠. 그렇죠? 오히려 자꾸 임금이 깎이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렇지? 왜?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들은 나 이외의 타인, 지배의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모더니즘이 작용을 해요. 이 세상의 최고는 독일의 순수혈통인 아리아인인데 그 외의 민족들은 다 몰살해야 돼. 지배의 대상이야. 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리게 됩니다. 알겠죠? 되게 소소하게는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소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예요. 바로 셜록 홈즈라는 소설이 이때 유행을 합니다. 왜? 모든 걸 뭘로? 이성으로서 해결하는 게 추리소설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성이 숭상을 받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셜록 홈즈라는 소설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유형의 모더니즘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1, 2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 이런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의 한계를 넘어서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습니다. 그렇죠? 포스트 하니까 기운세 호랑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시리얼 아니에요. 그렇지? 요즘 그거 안 먹나? 그죠? 자, 그래서 포스트라는 뜻은 무엇을 넘어서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의 바탕을 두고는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대상을 양분해서 인식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달라진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두 항의 존재는 동일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연과 동급인 존재. 나와 타인도, 타인은 내가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급인 존재. 이런 인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지문들의 생각보다 모더니즘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철학 지문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관련 지문에서도 모더니즘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술사를 보게 되면은 그 18세기, 19세기 이때쯤에 가장 많이 이제 유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사실적으로 그리고 모네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뭡니까 그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처음에 유행을 해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인상파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시대적인 그 시대를 관통하는 생각과 다 영향을 받고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 대한 다양성, 그렇죠? 타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리오타르는 앞에 가글은 러셀에 대한 글이었는데 여기는 리오타르에 대한 글이네요. 그렇죠? 자, 리오타르는 세계가 다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세계를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장으로 이해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오타르에게 있어서 세계는 다원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 리오타르는 세계는 바로 뭐다?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장이다. 자,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쉽게 이제 이 언어 게임, 언어 놀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리오타르라는 사람이 먼저 했다기보다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먼저 주장을 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언어는 게임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언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둘 이상의 참여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뭐다? 바로 문법과 같은 규칙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일종의 놀이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리오타르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는 사람과 지금 우리처럼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두 나라 언어의 문법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사람들의 언어 게임의 규칙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두 언어를 게임으로 봤을 때 이 게임들은 서로 어때? 이질적인 게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쉽게 이해하면 바로 뭐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각자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공존하는 장이다 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세분해서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방언도 존재하지만 사회 방언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10대 학생들이 쓰는 말들, 요즘에 뭐 밤티, 그쵸? 야르 이런 말들 쓰잖아, 그치? 이런 말들, 그쵸? 이런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의 규칙과 선생님같이 40대, 50대들이 쓰는 언어의 규칙은 또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바로 뭐다? 이질적인 바로 뭐다? 언어 게임이다 라고 본 것이 바로 리오타르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리오타르는 절대적 원리나 권위에 의해 진리가 정당화되는 것을 부정하며 어떤 하나의 보편적 체계로 세계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딱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걸 눈치채셔야 되죠. 이거는 바로 앞에서 있었던 누구? 러셀의 생각과 대비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러셀은 세상의 모든 건 참거짓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다? 세계를 관통하는 보편적 지식이 존재를 한다라고 본 게 러셀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리오타르는 바로 뭐다? 어떤 하나의 보편적 체계로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은 어떤 하나의 보편적 체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게 리오타르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두 철학자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리오타르는 언어에 주목하여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리오타르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언어 게임이라고 하였다. 자, 리오타르가 얘기하는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 그 자체이다 라는 거죠. 자, 이는 게임마다 임의로 만들어지는 고유의 규칙이 있듯이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언어 사용자들의 암묵적 계약에 의한 고유의 규칙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언어 사용자들의 암묵적 계약에 의한 고유의 규칙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언어를 게임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언어는 그 사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언어 게임은 과학적 언어 게임, 윤리적 언어 게임 등 그 종류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사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들이 각자의 문화를 지닌 채 공존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리오타르에게 있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들이 각자의 문화를 지닌 채 공존하고 있는 장이 바로 사회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리오타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치? 자, 리오타르에 있어서 세계는 바로 무엇이다? 다원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오타르에게 있어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장이다, 공간이다 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리오타르는 바로 뭐다? 어떤 하나의 보편적 체계로, 그렇죠? 세계를 온전히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생각은 바로 뭐다? 러셀의 생각과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필 가루 때문에 좀 힘들죠? 한계를 좀 지킵시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리오타르는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게임에 비유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사용자들의 암묵적 계약에 의한 고유의 규칙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언어는 사용에 따라 의미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그 종류는 무한히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리가 나누어 보아도 지역적으로 나눠도 뭐 경기도 방언, 그죠?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경상도 방언, 그다음에 제주도 방언, 그죠? 이런 것들이 나눠지듯이 강원도 방언 이런 듯이,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실제로 부산 같은 경상도라고 하더라도 부산에서 쓰는 방언과 대구에서 쓰는 방언이 또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플러스 세대별로 나누면 또 굉장히 수많이 나누어지고, 그 세대 안에서도 또 뭐야? 성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사회방언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 리오타르는 그러한 것들이 각각이 전부 다 고유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언어 게임인 것이고, 이렇게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들이 각자의 문화를 지닌 채 공존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아까 요거 표시했었던 거죠. 일단 표시 한 번 더 하고 넘어갑시다. 자, 리오타르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에는 공략 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자, 공략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자, 공략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공통적인 척도로 묶일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쌤님하고, 그나마 쌤님은 그래도 10대인 여러분들 자주 만나니까 여러분들의 문화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든지, 그치? 주변의 어른들하고 얘기하면은 도저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우리는 흔히 이거를 세대 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치? 이러한 세대 차이가 바로 뭐다? 리오타르가 얘기하는 공략 불가능성으로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도저히 이 둘이 공통된 분모로 묶일 수 없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서로를 외계인 보듯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자, 계속 봅시다. 이질적인 언어 게임은 공통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상호 비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언어 게임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게임 간에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이에 따라 리오타르는 언어 게임 간의 이질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 즉, 바로 포스트 모던에서 얘기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사회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자, 사회는 바로 뭐다?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들이 각자의 문화를 지닌 채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사회이다. 자, 이때 이제 사회에는 바로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약 불가능성은 바로 뭐다? 공통적인 척도로 묶일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쉽게 우리가 집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집단과 B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여기 공통된 부분, 그렇죠? 공집합 부분은 바로 뭐다? 그나마 서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공통적으로 보니까. 근데 여기에 공집합 이외 여집합 부분은 바로 뭐다? 서로가 전혀 교차되는 지점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이 바로 뭐다? 공약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렇죠? 이로 인해서 언어 게임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결론은 언어 게임 간의 이질성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리오타르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에서 얘기하는 그런 다양성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을 봅시다. 자, 언어 게임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문장 우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문장 우주 안에는, 자, 문장 우주의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자, 문장 우주 안에는 발신자, 수신자, 지시되는 대상,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장 우주는 다리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항상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발신자가 수신자가 되기도 하고 수신자가 발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낱말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를 하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중학교 때 책에서 많이 보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용사가 손님 머리를 잘라주고 괜찮아요 하는 그림과, 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의사가 환자 앞에 두고 괜찮아요 하는 그림. 똑같은 괜찮아요라고 하는 말이지만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문장 우주 안에서는 의미가 다의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가령 정의라는 언어 기호는 발신자, 수신자가 누구이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리오타르의 시각에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문장 우주 안에 고정되어 않기 때문에 바로 뭐다?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의 합의를 이룬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 된다. 문장 우주 때문에도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정리를 해보면, 자, 네 번째 바로 문장 우주의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바로 발신자, 수신자, 지시 대상, 그리고 의미,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는데, 그렇죠? 요 구성 요소의 특징은 바로 뭐다? 관계가 고정적인 것이 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떠해? 문장 우주는 다의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바로 뭐다? 바로 문장 우주의 다이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바로 뭐다?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의 합의는 더욱 불가능하다. 왜? 서로가 다르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죠. 그렇지? 그렇죠?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리오타르는 각기 다른 언어 게임에 속한 지식들이 공통된 기준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죠? 아까 했었던 얘기를 사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 게임에 속한 지식들이 공통된 기준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한 게 리오타르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는 한 지식이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을 다른 지식이 속한 언어 게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식에는 대표적으로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있다. 자, 이때 서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신화를 통해 자연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공동체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서사적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 자식? 곰의 자식, 그렇죠? 이런 것들 바로 서사적인 지식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 공통적인 사회적 화두, 이런 것들이 바로 서사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과학적 지식은, 그렇죠? 증명을 통해서 진술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지식. 자, 그러면 바로 나 앞에서 러셀이 얘기했었던 지식은 리오타르에게 있어서는 바로 과학적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각 지식이 속한 어느 게임의 규칙을 따른다. 이는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과 다 마찬가지로 그 뭡니까? 이런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리오타르는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 말이 제일 좋죠?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자, 5번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리오타르에게 있어서 바로 뭐다? 자, 각기 다른 언어 게임에 속한 지식들이 공통된 기준에 의해 정당화가 될 수 없다라고 본 게 리오타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이때 지식은 첫 번째 서사적 지식과 그 과학적 지식으로 나누는데, 서사적 지식은 바로 뭐다? 신화를 통해 자연 상태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은 해가 뜨는 것은 아폴론이 태양 마차를 몰고 다니니까, 달이 뜨는 거는 이제 그 태양 마차가 들어가고 아르테미스가 이제 또 이제 달의 마차를 들고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새까만 흑인인 이유는 태양 마차 가까이 가서 불에 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서사적 지식이죠.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목표,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사적 지식이고, 과학적 지식은 무엇이다? 지식은 바로 증명을 통해
참, 거짓이 판명이 가능한 이러한 것이 과학적 지식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바로 뭐다? 각 지식은, 그렇죠? 각 지식이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고, 이 말은 바로 뭐다? 지식들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리오타르 지식의 핵심, 주장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제 여유있게 쉽시다. 알겠죠? 15분 정도 쉬었다가 2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저 화장실도 가고 기지개도 펴고 다들 숙박하는지, 그지?